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 진행을 맡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지금 1, 2부 지켜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사실 이 청와대 출출간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풀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큰 뜻이 있으신데 저희가 오늘 그 뜻의 일부라도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뉴미디어는 이전 매체들과 달리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매력을 감출 수가 없네요.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 댓글로 강훈식 비서실장 응원하는 그런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기존의 인터뷰 분위기와 달리 좀 편하게 3부에서는 마지막 매력을 좀 더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뉴스핌의 김미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김미경입니다. 네, 뉴미풀 저희 부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3프로TV가 가장 잘생긴 기자를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이주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이주호 기자입니다. 권 팀장이 좀 아직 얼굴이 좀 안 된다 그래서 대신 보냈어요. 이거 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되게 용기 있는 기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로운 회사인 것 같아요. 자유로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앞부분에서 살짝 지금 잡아먹기 때문에 저희 질문을 좀 짧게 던지고 좋은 말씀을 빨리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너무 좋은데 이름이 좀 어렵다. 맞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더 쉬운 이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안해 주시니까 네. 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 좋은 이름을 좀 찾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던 뭐 예전에는 한강의 기적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지방의 기적이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좀 뭐 줄임말도 좋고요. 6글자를 넘지 않는 사실 아침에 대통령께서 티타임 하시면서 메가 프로젝트 너무 어려워요. 새로운 이름 없어요? 이러는데 이제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하루하루 키덕키덕 막 일에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자빠지고 하면서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좀 주시면 어디다가 알려달라고 그럴까요? 제 페이스북도 괜찮고요. 제 유튜브도 괜찮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뭐 보내드린다고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아니 그건 저희들 9개 방송 거기다가도 저희가 보내주세요. 알아서 네. 후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강훈식 실장님 최고 잘합니다. 화이팅 올려주고 계신데요. 홍익 프로젝트라는 대안도 홍익. 바로 홍익 올려주셨고요. 프로젝트. K 골든 에이지 프로젝트 완전히 이번 영어로 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원유대사라고 하는 네. 호칭도 붙여드렸거든요. 저는 집단 지성으로 좋은 이름 여러분들이 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뭐 다른 걸 떠나서 단적으로 90도 인사 맞습니다. 가 의미하는 것들이 정말 국민들 사이에 그 뭐 금액으로 하면 뭐 4,000조 뭐 감이 안 오는데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의미하는 걸로 많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절을 하시려고 그랬다면서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얼마만큼 투자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나셔서 오셔서 나 큰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행사 그날 아침이죠. 발표하는 날 아침에 큰절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또 순간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잖아요. 대통령이 큰절한다는 생각을 못 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님의 고마운 마음은 표현되긴 할 것 같은데 회장님들이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 그쪽을 반대로 욕 먹일 것 같습니다. 맞다, 그랬더니 맞다. 그럼 제가 90도로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대통령님 마음은 전달될 겁니다. 사실은 그 두 분은 모르셨어요. 90도 인사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고 그 두 분은 모르셨어요. 그 화면 보시면 약간 어색해 하세요. 약간 이거 어떡하지? 약간 그 두 분들이 네. 그 어정쩡 하셔갖고 인사를 하시니까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짜고 한 게 아니라 뭐 대통령님만 알고 집행을 했었고요. 대통령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전 정부, 특히 우리 민주진보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 노력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기업 투자가 그렇게 가준다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청와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생각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거 하나 짧게 더 추가 여쭈면 야당에서는 뭐 기업들 막 이렇게 강제로 막 끌어다가 막 그 하기도 싫어하는 투자를 강제로 시킨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으로 갈 뻔했던 사실 다국적 자본인데 따져보면 그걸 국내로 유치해 왔는데 야당이 저렇게 흔들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기자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일반 자동차에 보통 반도체 칩이라는 게 한 2, 300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전기 자율주행차가 되면 2, 3천 개로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원하는 건 그러면 칩이 200개, 300개 들어가다가 10배가 늘어나, 소요가 1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AI로 요즘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약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3배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쓰더라도 이제는 몇 배씩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건 1000개 이상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한 4, 5년 뒤까지 지금 저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284억 불 정도 되는데 30년까지 딱 5년 만에 8194억 불 정도로 4배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네.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83년도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얻은 전체 총수입이 294조일 겁니다. 순이익, 전체 총순이익 말이죠. 매출 말고. 40년 동안. 그렇죠. 네. 40년 전. 40년 동안 94억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대략 290,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올 한 해에 예측되는 순수익이 300에서 350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레벨의 투자와 다른 레벨의 시장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뭐 자율주행차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올해 물론 뭐 350조를 삼성전자만 순이익을 350조를 예측하는 분들이 300조를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40몇 년간 83년부터 25년까지 한 전체보다도 올 1년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희소성 때문에 올라갔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팔린다. 그래서 지금 60, 70%밖에 우리가 못 하고 있거든요. 엄청 비싸게 팔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로는 양을 늘리지 않으면 이게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을 반도체를 많이 찍어야 되는 게 급속도로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뭐 기업을 팔을 비틀었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던데 그건 사실은 되게 너무 기업 사정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다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4,770 뭐 몇 조인가 뭐 되잖아요. 전체 규모가. 우리가 처음 들어본 숫자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까 삼성전자 이익으로만 봐도 처음 듣는 40몇 년간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했는데 단 1년 만에 그것만큼보다 더 벌었다고? 이것도 설명할 길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그러면 그만큼 양을 못 갖다 내고 있는 것이고 그 양을 급하게 빨리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력과 정부가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최근에 그래서 애플이 미국 정부에다가 중국산 반도체를 쓸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한국 거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빨리 공급이 안 돼. 그럼 우리 다른 거라도 찾아서 써야 되잖아. 그럼 이 수요를 없애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정부가 행정력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논란과 쟁점으로 이걸 끌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보다 좀 전문적인 기자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뉴스의 김미경 기자. 네, 지금 행정력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어서 여쭙겠는데요. 대통령께서 29일 날 고민보고회를 하시면서 직접 청와대 내에 이 프로젝트를 관할을 할 그 직할 담당관을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청와대 내에 생기는 조직인 만큼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구상하시고 또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지도자들을 보면서 내가 아까 해외 정상의 지도자를 보면서 what to do가 중요한 게 아니라 how to do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도자의 덕목은
뭘 할 거야 말하는 건 많은 지도자들이 합니다만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우투두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그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게 가능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안 될 텐데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는 그런 저항과 우려, 걱정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하우투두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거를 담당하는 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직할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단기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보고될 거고 또 그 과정도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네, 속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이어서 여쭤보면은 실장님께서도 파격적인 속도를 좀 예고를 하셨어요. 2년 내에 인프라 시설 다 마무리하고 또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 이것도 정말 굉장한 속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기존에는 한 9년 정도까지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업을 이게 어떻게 2년 만에 혹은 4년 만에 다 할 수 있을까 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인데요. 좀 그 속도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막 정쟁적인 이슈에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쟁적으로 확장되는 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호남에 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그게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조사나 수사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일부는 되게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중국의 태양광 싼 패널에 우리가 먹히고 전기 오토바이는 한국산을 찾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정치가 이 문제에 합심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의 문제라든지 또 뭐 용수 공급, 지자체 인허가, 또 전력망 확충 같은 것들이 대부분 지연 사유고 그것들도 사실 확인해 보시면 전력망 확충은 한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허가의 문제에서는 지자체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고 확인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국가대항전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야당이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도 제가 뭐 지난번에 백브리핑에서 용수 공급이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 대략 설명해 드리고 아마 기후부가 확인도 해 주시고 이러셨을 텐데요.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중단이나 또 다른 딜레이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때 본 것처럼 좀 힘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민경 기자 확실히 질문의 격이 다르다. 이것을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답은 더 좋다. 기왕에 뭐 질문하시지 하나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 국민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사안이라서 제가 여쭤보면은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진행하시면서 이제 미사용된 카드 포인트를 이제 포함해서 뭐 멤버십 포인트 같은 게 수십 조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지역 화폐로 좀 전환하는 방법 찾아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찾아봤더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미사용 카드 포인트하고 뭐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 그리고 미수령 배당금을 합쳤더니 한 18조가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지역 화폐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기대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국민분들 좀 어떻게 진행될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청와대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바로는 맥시멈 이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있어요. 뭐 또 어디 업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화장품사도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뭐 카드사는 당연하고요. 항공사 마일리지도 있고요. 그럼 이제 국토부죠.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사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통령님한테 보고 드릴 때는 대통령님이 국무회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처에 관할돼서 너무 많은 돈들이 숨어 있고 이게 매년 생기는 게 저희가 추정해 본 걸로는 이게 확인한 걸로는 아직 한 8, 9조까지는 나왔고요. 추정해 본 걸로는 매년 20에서 25조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 기업의 부채랑 연결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계적인 처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되는 것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매년 20에서 25조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를 지역화폐로 우리 과거에 그 숨은 세금 자기가 세금 내서 이렇게 한 번에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했던 기능이 있었거든요. 내 카드 포인트를 한 번의 클릭으로 전부 다 긁어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개발해 보자. 우리 정부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무조정실 이런 단위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갖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것은 네, 아주 완전 날것이라서 아마 오늘 내일 뭐 모레 정도 지나면서 이게 자리를 잡겠지만 이게 전체 부처를 관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한 번의 클릭으로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만 전락해버린 카드 포인트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기업도 이제 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라고 내놓고 또 우리 이 국민들도 카드 포인트는 다 지역화폐로 내가 써서 또 소상공인 이런 쪽에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할 거고요.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성숙 총리님 가시자마자 큰일 맡으셨네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원유 대사 훈식이 형 열심히 하는 모습 최고. 오름님, 훔더벨트님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방송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뉴미디어 풀의 또 자랑입니다. 작지만 강한 3프로 TV의 이주옥이죠. 네, 메가 클러스터가 진짜 전 세계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 일면이 메가 맞습니다. 클러스터로 장식됐더라고요. 제가 경제 쪽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한 15년 있었거든요. 외신에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일면에 내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관심인데 왠지 저는 이 모습을 일면에 있다는 건 결국 각국 정부들의 그 수반들도 다 볼 거잖아요. 그럼 그 수반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맞습니다. 라는 걸 딱 하면 내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저거 우리 거 가져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서실장께서는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로 또 해외 자주 가시기도 하셨고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그에 합당한 책임이 좀 뒤따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과를 발표하시면서 뭐 저희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국제적인 약속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받으셨을 때 네. 그럴 때 어떤 좀 느낌이신지 혹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일단 질문을 두 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트럼프 뭐 대통령이 그렇게 될지 또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모시고 정상회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상회담을 보면 이거 뭐 정정해달라고 해서 정정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칼둔 청장을 처음 만난 계기가 G20이라고 했는데 경주 에이펙인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정을 바로 해드리고요. 그 정상을 만나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면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에 지어주면 안 되냐. 두 번째가 한국의 무기를 좀 빨리 살 수는 없을까.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나토라고 하는 네. 단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토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위상은 다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요청이 많습니다. 한국 대통령 만나면 만나자. 그리고 이거는 또 대부분 이 두 가지 아젠다가 다 대통령 정도 돼야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가 야 한국에서 그 여야 그렇게 싸우고 말이야 이 동네냐 저 동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와. 우린 좋아. 우리는 다 해줄게.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내가 알려줄 거야. 거기 가지 마. 저렇게 싸우는 애들한테. 네. 이게 제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대항전이라고 표현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거는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내 동네에다가 안 해줘서 서운해가 포인트가 아니라
야 빨리 하자. 그리고 더 많이 하자. 공급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니까 다음번은 또 어디로 할래? 네.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하고 또 지자체들도 아 이게 더 되는 걸 수 있구나. 그 아마 그 프레젠테이션에 기업들이 한 걸 보면 반도체가 필요한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정도 포인트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는데 그럼 앞으로 더 투자하거나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국민들한테 소구가 되어서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한 가지 있고요. 뭐 또 그다음에 에피소드. 국민적 요구, 그러니까 그 국제적 약속에 대한 어떤 요구를 받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신지. 아니 뭐 뿌듯하죠. 뭐 이거 같이 해보자 그러면 저희는 뿌듯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설득하면서 저 이제 주로 제가 가는 일들은 예쁘고 좋은 자리는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자리가 주로 뭐 전쟁 났는데 기름 구하러 가기 뭐 예를 들면 도전 과제 전쟁 난 데 가서 기름 구해 오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그 나라 가면 또 이러저런 요구를 하시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걱정하는 이면 합의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고 드렸고 그런 이야기거리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해갖고 왔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그 진짜로 설득을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커졌다. 우리가 정말 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면 그 국제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맞출 수 있다. 뭐 비근한 예로 캐나다 잠수함 뭐 이거는 이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엄청 캐나다에 투자하기를 캐나다에서 엄청 바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캐나다 현대차 회장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캐나다의 산업부 장관이 줄리라는 분인데 줄리. 네, 근데 엄청 뭐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 뭐 만날 생각이 없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1월 달에 갈 때 네.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과 뭐 거기에 이제 부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한화를 모시고 같이 갑시다. 근데 그걸로 이제 그쪽에선 야 한국이 진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모셔왔구나. 이제 그런 이렇게 캐나다에서 내심 놀랬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런 우리 기업들의 역할 또 국가가 이렇게 한 팀으로 하는 역할의 노력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약간 민감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되게 예민하고 화냈죠.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지금까지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 소득별 따로 과세, 그러니까 별개 과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포괄적 과세, 그러니까 모든 손익을 다 따져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게 그 이익과 손실이 나는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해? 라고 하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그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정부가 또 세금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초과 세수에 대한 이야기도 세금을 더 걷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각인된 어떤 게 있는 게 아닐까. 그 각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의 그 증세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이제 주세요. 사실관계로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토론회 이후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토론회를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었어? 사전에 모르셨나요? 전혀 네네. 몰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슨 계획이 있었으면 뭐 그런 것도 알고 그럴 텐데 네네. 전혀 뭐 그리고 국회에 있는 그 많은 토론회를 청와대가 뭐 알고 있거나 뭐 그렇지는 못합니다. 의원님들 한 분이나 또 이거는 아마 한 6, 7분하고 뭐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열린 토론회였던 걸로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화내셔서 아 그래? 그게 뭐지? 약간 이렇게 확인했던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저희는 뭐 지금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증세 자체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 수단으로서 그렇게 쉽게 논의하고
뭐 풀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지.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막 이렇게 해봐라.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논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참모분들께서 좀 빨리 끝내야 된다고 좀 약속된 시간을 살짝 제가 오버하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강 실장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된다. 아닙니다. 원유대사 인물보다 실력이 더 낫네요. 뭐 이 정부 너무 든든해요. 이게 많은 분들 댓글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뉴미디어 풀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오픈 스튜디오까지 준비해 주신 만큼 저희 뉴미디어 9개에서 앞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정말 소통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오픈 스튜디오 첫날인데 정말 많은 특종을 오늘 암암리에 사실 던져주셨습니다만 하나만 더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메가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무슨 댓글로 한월 프로젝트 뭐 계속 이름을 장명해주고 계신데 어찌됐든 간에 메가 프로젝트 향후에 추가로 또 예정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다는 설이 있던데. 일단 뭐 요거 두 가지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상황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2,300개 들어가던 게 이제 자율형 좀 2,3,000개 들어가면 차 한 대에 필요한 게 10배씩 칩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느냐도 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약간의 온도 차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SK는 막 뭐 엄청 뭐 이렇고 뭐 삼성은 뭐 엄청 이렇고 이렇게 입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제가 즉 바꿔 말하면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내려가면 다시 꺾여 내려가고 그다음 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질 때는 국가 경제도 약간 좀 주춤해졌다가 다시 사이클이 오면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게 83년부터 지금까지 총 수익으로 얻은 게 293조고 올 한 해에 350조인데 이 사이클의 규모와 볼륨이 커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게 사이클이 생길 거냐는 의문입니다. AI 시대에. 다운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판단의 영역이죠. 모르는 거죠. 그냥 판단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 저장 장치가 계속 필요할 거야라고 하면 메모리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잊혀질 권리를 저장 장치에게도 주자. 예를 들어서 AI가 그렇게 되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즉 이 투자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투자 규모들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막 영남 소외 뭐 호남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강이 포철이 이제 처음 했는데 65년에 논의하기 시작해서 73년에 첫 출선을 합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는 87년 돼서야 첫 출선합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72년에 하고요. 여수는 80년에 한 10년씩 차이가 갭이 나왔어요. 그 인구 분포로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 늘어나는 동안 영남 지역은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그 260만이 늘어나고요. 호남은 170만이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2천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소외되고 그 소외가 역설적으로 지금 기회를 만든 겁니다. 땅값도 싸고 우리가 좀 잘 만들면 하고 그리고 지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깔아놨던 것이 중간에 중단은 됐지만 또 기반이 됐고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지역을 차별했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정치권도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한쪽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기울었다면 그걸 바로 잡아 나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 그걸 또 우리가 팔 비틀어서 하지도 못하고요. 네, 그런 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봐도 여기 한국은 할 만하다. 왜? 그렇게 길게 되던 게 이재명 정부라는 공간을 거치면서 9년씩 걸리던 게 2, 3년 안에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드려서 한국이 투자하기 더 좋은 나라가 되면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 투자에 따라서 더 많은 지방 정부들이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할 생각입니다. 네, 향후 추가 예정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저희가 충분한 냄새를 맡고 여쭤봤는데 이 정도면 뭐 알아서 많은 분들이 기사를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에 이 이재명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이 반영된 뉴미풀 오픈 스튜디오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데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저 원래 60분 계획하고 왔다가 80분을 넘겨서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의 미디어 환경하고 지금 미디어 환경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판을 보면서 다음 날 무슨 보도가 날 거라고 준비했다면 지금은 그 일이 생기면 1시간 안에, 심지어는 30분 안에 보도가 나고 확산이 됩니다. 물론 언론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보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가짜뉴스도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덮여질 때도 되게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더 긍정적이고 또 정부가 잘하고 또 격려받고 또 필요하면 지적도 하시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진실된 또 투명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원래 재밌는 아이인데 재미없게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가서 재밌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시사 뉴스를 하면서 댓글이 이렇게 풍성하고 더 해줘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정부, 이런 비서실장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을 첫 손님으로 해서 앞으로 뉴미디어 풀 청와대 라이브 계속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춘추관 현장 담은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9개 사가 각자 또는 힘을 합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송출해 낼 것입니다. 프로그램 예고 영상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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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